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원인의 인간적인 기원과 항구적 접속에 대한 비혼의 생각은 모두 흉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이제 원인과 결과도 인간의 내부적으로 투사에 의한 거구나. 이런 이제 정신세계, 이제 물질세계에서 원인의 결과를 정신세계의 이제 사건으로 비혼은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79쪽의 셋째 줄 보면 프로이트하고 비혼의 사고를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자, 프로이트는 사고를 긴장 완화의 수단으로 봤습니다. 자, 우리가 긴장하거나 두려울 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럴 때 굉장히 긴장이 해소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모든 것을 억압과 해소로 봤습니다. 성욕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억압과 해소예요. 그래서 고전적인 정신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긴장과 방출의 용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전히 긴장과 방출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고전적인 정신분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응? 융은 긴장과 방출이라는 용어를 거의 안 썼습니다. 긴장은 늘 필요한 거고 방출은 할 필요 없다고 그러죠. 융은 언제나. 응? 그러니까 우리 그 그림자적인 요소가 우리를 늘 긴장하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긴장을 내가 소화시켜서 내 인격으로 만들 거냐라고 우리 융은 거기에 고심했지. 그것을 해소시켜서 내버리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똥이라도 변하면 금이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융은. 응? 그것이 융의 기본 생각인 겁니다. 응? 그런데 비호는 뭐예요? 사고를 뭐예요? 긴장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사고를 통해서 긴장을 뱉어버린 것이 아니라 긴장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긴장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조절하고 완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관리.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환자들은 전부 긴장하면서 찾아오죠. 내담자들은. 모든 게 바짝 긴장돼 있죠. 그럴 때 긴장을 버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답답하네요. 긴장은 되게 베타 요소잖아요. 소화되지 않은 요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소화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거는 늘 우리한테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답답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토해서 내뱉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융은 가능한 한 내뱉지 말고 이걸 살살 녹여서 소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물론 정 안 좋은 거는 생물학적으로는 내뱉어야 되겠죠. 내가 아까 이제 그 진정한 화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그림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 얘기를 언제 한 줄 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얻은 영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말 돌아버리겠다 이게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그러면서 막 그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이제 문자로 왔어요. 나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즉석으로 대답하고 응답하는 것들은 충동적이고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딱 물었을 때 내가 즉각 대답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좀 한숨 돌리고 좀 돈이 올 건가 안 올 건가도 좀 생각하고 그치?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낸 연후에 그 기임을 좀 빼가지고 그죠? 저 사람은 긴장돼 있잖아. 막 흥분돼 있잖아. 막 그냥 막 굉장히 그 일종의 그 베타 요소를 뿜어내고 있잖아요. 나한테. 그럼 거기서 내가 탁 응답하면 베타 요소를 내가 컨테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내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나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해석은 위험하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쪽에서 오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링크를 보는 거죠. 문자로 와도 다 정서적으로 링크돼요. 한 번도 안 봐도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도 정서적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그 정감적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어떤 지금 마음이며 그 어떤 그 비참한 마음, 그 사람이 보낸 비참한 그 감정에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어떤 영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아이디어만 생각나죠. 아,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정신분석은 이렇습니다. 아, 융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그 소위 그 진실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히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떠오르지 않아요. 나한테 오기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영감이. 그래서 이제 하루인가 이틀인가 한참 기다렸더니 탁 떠오른 게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전화를 해가지고 위로할 거야. 뭐 아니면 나도 그 사람처럼 문자를 그냥 장황하게 그냥 쫙 써가지고 보낼 거야. 짜증만 나죠, 이거죠. 근데 이제 그 고통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이라든가 노하우 가지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 말을 해줬습니다. 진정한 화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이 응? 개똥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문제죠. 그러니까 진정한 화가는 그림 지는 진짜 애 같아가지고 미칠 지경으로 막 폭발 일보 직전에 쫙 썼는데 내가 하는 말이 생뚱맞게 진정한 화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이 오기를 기다리죠. 딱 한마디 보냈어요. 그게 이제 양분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분이 되려면은 정말 그거요. 돈 받고 내가 상당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나갔습니다, 진짜. 근데 영혼이 나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영혼이 깃든 얘기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 말이 그냥 뭐 이렇게 떨어져서 내 지식에서 그냥 나온 말 같아요? 그거 아니야. 그 내 피값이죠. 그 피값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내 피값으로 준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성공하고 구원이 있고 그 사람한테 응? 생명을 얻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이런 개뿔따구 같은 이런 뭐 응? 이상히 알아듣지도 못할 무슨 뭐 화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까지 소리를 하는 게 무슨 상담사하고 집어치면 힘들어져요 이제 그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도 그 어떤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이 말 한마디가 도대체 이 귀중한 순간에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기존에 있는 것만 띨띨띨 외워가지고 그냥 뭐 12얘기 만들어가지고 그냥 팔아먹을 연구하지 말고 그래서 긴장을 관리한다. 사고는 융의 사고랑 굉장히 유사해요. 비율이. 그렇죠? 그래서 꿈도 프로이드는 뭐라 그랬어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위시 풀필먼트, 소망 충족, 응?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융은 어땠어요? 꿈은 보상적이다 그랬잖아요. 응? 그리고 목적적이다. 꿈이 반드시 의도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꿈들을 비유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에게 꿈들은 사고를 통해서 좌절과 긴장이 합입되고 처리된다. 꿈들은 그 사고를 통해서 좌절과 긴장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합입이 돼. 내 안에서 통합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좌절과 긴장을 방출시키고 해소만 하려고 그러죠. 그걸 통합을 시켜.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처리되는 그런 과정이다. 굉장히 융하고 용어는 다르지만 그 맥락이 너무 비슷해요. 이분의 그 사고 방식이. 그래서 그 알프레드 비네라고 하는 사람은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넷째 줄 보면 정감, 이모션, 정서죠. 내가 늘 정서를 번역하는데 정서도 뭐예요? 사고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정서가 사고를 앞서요. 물론 진정한 사고의 일부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를 앞서는 거죠. 정서는. 응? 그러니까 비혼이 말하는 그 원사고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잔머리 굴리는 거죠. 짱구 굴린다 그래, 그걸. 응?
짱구 굴리는 것하고 어설픈한 주식 가지고 짱구 굴리는 것은 사고가 아니야. 진정한 사고가 아니야. 그 밑에 그 인용구를 보면은요, 거기 밑에 서세책 좀 보면 우리는 지적인 깨달음이 없이도 이해할 수 있어요. 놀랍죠? 저 비원 모르겠는데요. 이론을 모르겠어요. 정신분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몰라도 깨달음이 와요. 이해할 수 있어요. 뭐가 이해하죠? 몸이 이해합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여러분은 절대 영리한 척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그냥 몸이 알아듣도록 내 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응? 막 노력하려고 그러지 마. 그리고 저절로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이해가 올 때까지. 응? 이해가 올 때까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우리가 정신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인지행동주의하고 많이 부딪히는데, 인지행동주의는 이해가 안 가면은 진전이 안 나가. 일단 이해가 돼야 돼. 그리고 명확히 해야 돼. 문제가 뭔지. 문제를 알아야 풀어갈 수 있다고 보죠. 근데 이 얘기 보면은 문제를 몰라도 문제는 풀린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만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전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몰라도,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알 수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피상적인 문제 정도를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정말 그 문제가 의미하고 있는, 그 문제가 담고 있는 많은 의미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조합된 내가 창출해낸 문제입니다. 내담자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내담자가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그 내담자의 문제를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규정한 문제만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전혀 내담자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럴싸하게 비슷하게 보일 뿐이지. 그래놓고 자기식의 문제를 자기가 창출해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덤비죠. 어쩌다가 내담자의 문제랑 일치하면 그냥 땡 잡는 거고, 안 맞으면 계속 그냥 내담자는 내담자대로 가고 상담자들은 상담자대로 가면서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상담자 성질내고 그냥 통탄하고 그래. 그때가지고 웃는다. 자기 문제 만들지 말어. 괜히 내담자 핑계대고. 문제가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가도록, 어쩌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자기 길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패스하도록 우리는 길만 열어주면 되거든요. 괜히 문제하고 싸워가지고 덤벼가지고 막 씨름하지 마십시오. 문제라는 놈들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지 스스로 길을 가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어주고 물꼬를 터준다는 거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뭉쳐진 리비도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리비도고, 융으로 말하면 컴플렉스 덩어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컴플렉스가 리비도의 그 덩어리인데, 그 리비도가 분해돼서, 이것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분화된다고 그러죠? 분화돼서 지 갈 길로 가고, 응? 공중에 올라가고 땅으로 스며들고, 또 큰 강과 바다를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길만 우리가 제시하면 되는 거지, 그것 갖고 싸워가지고 해봤자 지만 박 터지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혀 공부할 필요도 없고 알라고도 하지도 말고 그냥 돈만 쓰세요. 여기 와가지고. 왜 공부해? 그래서 이제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안 보이면 우리가 할 게 뭐 있겠어요. 자, 내담자 봐서 노력도 하지 마라, 문제 해결도 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돈 내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80페이지 보시면은 그 멜라니 클라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멜라니 클라인의 그 후계자고 그 멜라니 클라인으로부터 비유를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상과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밑에서 다섯째 표를 보면은 클라인은 편집 분열적 포지션에서 우울적 포지션, 우울적 자리죠. 로 이동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발달 단계로 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 주기적으로 협상해야 할 포지션으로 왔다.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게 소위 컴프로마이즈거든요. 이것은 협상으로 번역을 하는데 나는 타협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멜라니 클라인은 편집 분열 자리에서 우울 자리로 가는 게 성장이고 발달이다 이렇게 봤는데 비유는 일생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 두 자리는. 응?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왕복으로 그려지잖아요. 그 비혼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울적 포지션에서 개인은 고통을 겪고 후회를 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수치심 등을 이제 느끼지만 제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때요? 감당해낼 수 있어요. 감당해내야 됩니다. 좋고 나쁨을 함께 감당해내야 되죠. 그래서 81쪽 보면 비오는 셋째 줄 다른 이유로 인해서 편집 분열적 포지션과 우울적 포지션의 왕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PSD로 표시하죠. 그래서 정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 과정에서 상담 과정에서 이 사람은 왜 옛날 멜라니 클라인식 같으면 왜 편집 분열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자꾸 얘기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은 우울적 단계로 인도하려고 상담자가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패턴을 비유는 깨버린 거죠. 왜? 편집 분열 자리에서 우울 자리로 우리 인간은 갈 수 없어요. 일종의 편집 분열 자리에서 우울 자리로 간다는 것은 개성화잖아요. 융의 얘기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 개성화라고 하는 것은 융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순환 단계로 본 것하고 비슷해요. 지금 이 비혼의 편집 분열 자리하고 우울 단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융의 순환적 그 개성화하고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우울 자리에다가 편집 자리로 가고 또 편집 분열 자리에서 우울 자리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좌절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니까 내담자가 그 좌절과 고통을 겪을 때 상담자는 답답하죠. 빨리 해소시켜주고 도와주고 싶어 하죠. 중요한 거는 그 내담자의 고통과 좌절과 함께 머무르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좌절을 함께 겪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이것을 뭐 빨리 벗겨주고 해소하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왜? 벗기고 해소해봤자 또 금방 올 거니까.